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4월에 들어서더니 정말 날씨가 봄에 바짝 다가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목련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는 조금 바람이 불고 또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여린 꽃잎들이 비 속에 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4월 2일 오늘은요. 여러분과 패션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러닝화와 또 워킹화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디자인도 매력적인데 혁신적인 기능까지 정말 착하기 그지없는데요. 스니커즈로서의 러닝화가 좀 증가하긴 했었죠. 한때는 잠시 미드풋 러닝화가 키워드가 되면서 중창이 얇아졌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러닝화가 대세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요. 다시 중창이 두꺼워지고 발꿈치와 앞의 차이가 4에서 6mm로 줄인 맥시멀리즘의 러닝화가 또 트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또 줄이고요. 통기성을 높이려는 소재와 기술력 그리고 러너의 운동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기술력이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업그레이드된 러닝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이 올해 트렌드의 키워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나이키는 러닝을 위한 가장 가볍고 또 혁신적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최대로 높이고요. 또 기존의 신발 제조 공법에서 조금은 탈피를 했습니다.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 가닥으로 짠 가피 그리고 플라이니트가 특징인데요. 이 가피의 뒤꿈치 부분은 촘촘하게 짜여서 견고한 지지력을 제공하고요. 발의 앞부분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해서 통기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트렌드 포인트는요. 맨발보다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양말을 신은 듯한 그런 러닝화가 대세이긴 하죠. 이 러닝화는요. 발을 보호함과 동시에 발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데요. 에코의 러닝화는 최고급 천연의 야크 가죽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통기성과 또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다이렉트 인젝션 접착 기술력으로 형태 유지력과 유연성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또한 가볍고 쿠션감이 좋아서 중창과 안정적인 워킹을 돕는 아웃솔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발의 움직임을 복제한 에코만의 바이옴 기술력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요. 이 파워풀함을 더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러닝은 강한 정신력의 비유가 되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이 아디다스의 러닝화와 함께 한다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되는 신축성이 있는 디자인은요. 러너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더욱 폭발적인 전진 에너지로 증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고요. 또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량 안감은 고유의 발 형태를 맞춰서 개개인에게 맞게 조정이 됩니다. 네, 러닝화가 진화하는 이 세 가지 트렌드 포인트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워킹화는 어떻게 또 진화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해는 초경량이 트렌드였다면 이번에는 트렌드가 바로 착화감이라고 합니다. 네, 브랜드마다 고기술력과 고기능성의 소재를 총동원했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을 중심으로 유연한 상하 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구조를 특수 소재에 더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충격 흡수의 탁월한 기술력은 기본으로 깔아뒀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묶는 신발끈 대신에 다이얼을 부착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기술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더욱 패셔너블해졌다는 점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인데요. 네, 그러면 한번 워킹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요철에 의한 충격에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다양한 지형 지물로부터 발과 관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연한 밑창과 쿠셔닝은 지면 요철에 의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요. 오래 걸으면서 가볍고 또 통기성은 좋은 가피도 필수라고 합니다. 발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네, 다음 지지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특징도 있는데요. 이 워킹은 착지와 발구름 그리고 발디딤의 세 동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닝보다 오랜 시간 땅이 발에 디디게 되기 때문에 지면과의 안정적인 마찰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러버 소재 밑창은 기본이고요. 워커의 발과 일체시켜주는 가피는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관절이 약하다면 충격 흡수 소재의 중창을 보고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다른 또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컨디션을 지켜주고요. 또 스타일까지 완성을 해주는 것이 이번 워킹화의 트렌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워킹이 일과가 된 이 패션 피플들을 위해서요. 워킹화도 필요한데요. 스포티즘의 열풍으로 워킹화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능성은 뛰어나지만 비즈니스 캐주얼에 매치하기 좋을 정도로 스타일리시한데요. 모노톤 컬러의 컬러 포인트로 세련미도 더했습니다. 데일리 스니커즈로 활용하려면요. 슬림한 쉐이프를 선택하거나 키가 작다면 두툼한 밑창을 지닌 아이템을 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화하고 있는 러닝화와 워킹화의 올봄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남자는 슈트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떨어지는 슈트야말로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영화 킹스맨을 통해서도 우리는 슈트빨의 진가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 헐렁한 피트감으로 어정쩡해지지는 않으셔야겠죠. 이 몇 가지 포인트만 챙겨도 슈트빨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구두끈을 예쁘게 묶는 것보다 정확하게 묶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구두 사이즈를 찾는 방법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끈에 달려있는 윙팁이나 옥스퍼드 슈즈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좋은데요. 신발끈을 묶었을 때 끈이 들어가는 구멍인 아일릿의 좌우가 최대한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3에서 5mm 정도만 열려있는 것이 맞는데요. 발을 집어넣는 입구에 덧대진 가죽 띤 혀 부분도 끝이 살짝만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팽팽하게 끈을 묶었을 때 신발이 발에 끼거나 지나치게 타이트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발가락 끝이 신발에 닿거나 발볼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단 활동이 적은 오전보다는요. 활동이 많은 오후 시간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발이 부어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작게는 5mm, 크게는 10mm까지 오차가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들 팬츠 부분 잘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가랑이 부분과 주요 부분의 사이는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팬츠를 고를 때 허리 사이즈 또는 허벅지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허리선부터 힙선 아래까지 이 미디 길이 또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팬츠나 허리 배꼽 바로 위까지 고정해서 입었을 때 팬츠와 가랑이 부분의 중요 부위 사이에 공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팬츠와 맨살을 닿을 듯 말 듯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배기 팬츠처럼 가랑이의 품이 지나치게 넉넉하거나 밑으로 많이 내려와도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허리나 바지의 옆둘레는 수선 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지만 미디를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의 중심부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팬츠가 가진 고유한 실루엣과 전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를 했을 때 엉덩이 부분에 주름이 심하게 잡힌다면 이 또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요. 베스트는 상반신을 가볍게 감싸주는 정도로 입으셔야 합니다. 베스트는 몸의 라인을 잡아주고요. 또 체형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인데요. 네, 잘못된 사이즈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체형이 왜소해 보이거나 또는 부해 보이기 십상입니다. 네, 지나치게 여유 있게 타이트해서는 안 되고요. 또 몸에 긴장감을 더해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입었을 때 상반신을 또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선택하신 건데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베스트의 어깨 부분과 암홀 라인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겨드랑이를 감싸는 암홀 라인이 셔츠에 끼어서 불편함을 주거나 또는 암홀 라인에 주름이 져 있다면 사이즈가 작은 것이고요. 또 베스트의 어깨 너비는 어깨가 끝나는 부분으로부터 2에서 3cm 정도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만약에 이를 간과하셨을 때는요, 전체적인 실루엣의 망가짐은 물론이고요, 또는 이 활동에 불편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 타이를 멜 때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서 묶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타이는 슈트의 얼굴이다 라고 하죠. 이 타이가 만드는 표정에 따라서 슈트의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로 기억되고 싶다면 타이를 단정하게 매는 것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타이의 매듭 부분인 노트가 셔츠의 첫 단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몸의 자세까지 삐뚤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노트가 느슨하게 풀려 있지 않고 팽팽하게 묶여 있는지, 그리고 주름이 지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이의 매듭 바로 아래에 생기는 주름인 딤플을 정돈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단정한 느낌을 원한다면 딤플을 잡지 않고 매끈하게 연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만약에 개성 있는 스타일을 즐긴다면 딤플을 2-3개 정도 잡아서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5번째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바로 목과 셔츠 컬러 사이에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슈트 차림의 셔츠는 속옷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착용했을 때 지나치게 몸에 붙거나 또는 들떠서는 안 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셔츠를 찾는 정확한 방법은 목둘레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목과 셔츠 사이에 새끼손가락 하나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이 남지 않고 살짝 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하고요. 어깨 라인이나 몸통 둘레는 목 둘레에 맞춘 후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이렇게 셔츠를 펼쳤을 때 깃이 이렇게 단정하고 곡선을 그리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컬러의 좌우 대칭이 잘 맞고 꺾임이 없으면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셔츠 컬러는 슈트를 입었을 때 이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예, 신뢰감을 주고 싶다면 와이드한 컬러와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 컬러 끝에 단추가 달린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라운드 컬러는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번째는요. 재킷 어깨 라인 주위에 한 치의 주름도 용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슈트 재킷의 실루엣을 결정짓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어깨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인의 어깨 사이즈보다 어깨 둘레가 좁은 재킷은요, 소위 어조비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크면 아저씨처럼 보입니다. 입었을 때 재킷의 어깨폭이 실제 어깨폭보다 약간 좁은 느낌이 드는 것이 맞고요. 재킷의 어깨 부분에 덧댄 어깨가 어깨 바깥이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이 축 처지면서 아래로 움푹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면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고요. 네, 반대로 어깨 라인이나 재킷의 등판 진동선 주위에 주름이 생기면 사이즈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 큰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를 간과했을 때는 어깨선으로 시작하는 소매 끝까지 주름이 져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생명선은 또 어깨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슈트 재킷의 어깨 라인을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슈트의 각을 세우는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디자이너는 두 명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이 산업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페터 베런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페터 베런스는 1907년부터 독일의 유명한 전기 회사죠. 바로 아에게의 로고와 제품, 건축 등을 디자인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제품들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CI 개념을 세계 최초로 확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 외에도 독일 공작 연맹이죠. 데베베를 창립한 멤버로 독일 산업 디자인을 선도에 이끌면서 기능주의의 디자인에 서막을 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덕분에 그는 세계 디자인의 역사 앞페이지에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그는 원래 회화를 공부했었다고 합니다. 태어났던 함부르크에서 회화를 공부하다가 뒤셀도르프에서 칼스루헤 미술학교에서 1886년에 1889년까지 회화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1890년에 민헨으로 이주를 해서 회화와 또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인상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892년에는 민헨의 분리파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순수 미술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897년 민헨 공작 연맹의 일원이 됐는데요. 네, 아직은 순수 미술과 디자인 영역에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디자인적인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1899년이죠. 자기의 집을 짓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벽지 그리고 생활용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면서 순수 미술계를 아예 떠나서 건축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오면서 그는 공장이나 사무실 빌딩을 재건축하는 전문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부터는 뒤셀도르프 응용미술학교의 디렉터가 됐고요. 1907년에는 헤르만 무테지우스 그리고 테오도어 피셔, 조셉 호프만 등 당대를 주름잡았던 10명의 디자인과 관련된 인사들과 20여 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독일 공작 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에디슨의 백열 전구 특허권을 사서 전기 관련 제품들을 생산했던 아에게의 의뢰를 받아 로고는 물론이고 제품과 여러 건축물들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면서 앞서 말했던 기념비적인 업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페터 베런스의 사무실에는 아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제자들로 미스 반데어 로에 그리고 바터 그로피우스, 르코르비지에 등 현대 건축물을 이끌었던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로부터 현대 건축물에 물꼬를 틔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에게 프로젝트가 끝난 1914년 이후로 페터 베런스는 건축가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1940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디자이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리얼인데요. 산업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인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스타일링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던 바로 이 시기에 제너럴 모터스에서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자동차 스타일링을 이끌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에서 출생했는데요. 네, 그의 아버지는 마차 제조업자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주변은 이 자동차의 디자인에 적합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스탠퍼드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는 자동차에 대한 기본기는 아버지 회사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본기를 쌓은 후에 제너럴 모터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927년 제너럴 모터스에 입사하면서 그리고 1937년에는 스타일링 부서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서부터 1950년대 초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디자인 정책을 주도하기에 이르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는 모양새보다 기계적인 성능이 더 중심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생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도 점차 외형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할리얼은 바로 그 시기에 자동차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 제너럴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계 외형도 총괄 지휘하면서 매년 새로운 스타일을 내놓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너럴 모터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꾀하게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그는 형태를 자유롭게 스케치하거나 손으로 자동차 모델을 클레이로 만드는 등 다양한 디자인 테크닉을 개발해서요. 자동차의 스타일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콘셉트카를 자주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이를 디자인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상식이 되어버린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 방법이나 과정들이 이미 이때부터 그를 통해서 선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는 자동차 뒷부분을 비행기 꼬리처럼 장식했던 테일핀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뷰익 와이잡은 그의 첫 컨셉트카가 됐고요. 나중에는 쉐보레 코르벳이 되는 프로젝트 오페를 처음 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보다 꿈과 환상만 너무 조장했다는 그런 비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2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강원랜드입니다. 올해 운영 인력이 보강이 되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33개 테이블이 가동될 예정인데요.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지난해 2월 강원도 폭설과 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신규 고객 유입 둔화 현상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호조 전망도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운영 업체인데요. 카지노 외에도 하이원 리조트 내 호텔, 그리고 콘도와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종합 리조트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계 성수기인 7, 8월과 또 스키 시즌인 12월과 2월에 타 계절 대비 입장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대 주주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27%로 그리고 주요 주주는 강원도개발공사가 6.11%,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또한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신택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서버향의 DDR4 전환으로 관련 실적이 올해부터 온기로 반영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향 MCP 부분 역시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반도체와 통신기기용 그리고 인쇄 회로 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네,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모듈용 PCP와 그리고 각종 칩의 정기적 신호를 전자제품 본체로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등이 있고요. 또 수출 비중이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전세호로 2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강원랜드와 그리고 신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따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착시 현상만으로의 광고들이나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현란한 광고가 CG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가구 광고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장 나른해지는 시간에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